자, 안녕하세요. 북성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명청시대의 인구 이동 부분을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예전에 한 12년도에 잠깐 언급된 부분인데, 그 명청시대의 인구 이동의 이제 그 형성 배경을, 이제 그 배경을 보면요. 그 이갑제 해체라든지 부역제도의 모순, 지지층의 토지 집중인데, 이 부역제도 모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신사계층들이 부각이 됐죠. 신사계층들이 부각되면서 이들이 그 짊어지고 있었던 이갑역 같은 것들을 다른 데로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복잡한 세금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잘 몰랐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간에 있는 아전배들이 여러 가지 수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안 되겠다, 원래 고향을 있는데 못 사겠다, 그래가지고 또 도망쳐 나오죠. 근데 이제 그래서 다른 데로 가게 되는데,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객가라고요. 객가. 객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홍수전 같은 사람도 이 객가 출신이죠. 이 객가 출신은 어떤 이제 특징이냐면, 원래는 이 지역 출신의 토박이가 아니라 예전에 그 조상들이 그 다른 데로 왔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눌려왔게 됐던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눌려 앉을 때 지금처럼 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다 보니까 뭐 어디 가든 말이 통하고, 그 다음에 풍습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 경계로 넘어가고 더 몇 개를 넘어가 버리면 말이 달라져. 그래서 그리고 또 풍습도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객가인들이 현지인과 그 동화되지 않고 자기끼리 뭐예요? 몰려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습들이 계속 남게 되고, 그래서 현지인과 대립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명청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인구 이동을 통해서 많은 객가들이 배출됐고, 이런 것들이 또 사회 문제가 되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인구 이동의 이제 유형을 좀 볼게요. 이 당시 이제 인구 이동의 유형은 그 당송시대 때 인구 이동과 달라요. 당송시대 때는 상당히 한 지역에 집중돼 있죠.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경기가 부각돼 있던 양쯔강 하류 지역에 집중됐잖아요. 근데 요때 인구 이동은 다방면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살기 좋은, 자기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좀 살기가 좋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간이 미치지 못하는 그 경계 지역 있죠. 그런 데로 이동을 해요. 유형을 보면요. 선진 농업 경계 지역에서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동하죠. 왜냐하면 선진 농업 지역 같은 경우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있고, 거기서 뭐 돈을 벌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그 땅이 넓고 인구도 적은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대체 어떤 지역들이냐 하면, 되게 이제 그 방가로 2번에 있는데, 선서 남부 지역, 사천 동북부 지역, 하남 서남부 지역, 호강 서남부 지역 등등등 이런 지역들이고, 그 다음에 주로 어느 지역이 많냐면 그 정치적 통제력이 약한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정치적 통제력이 약한 지역들은 어느 지역을 의미하냐? 되게 이제 넘버링 2번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되게 이런 지역들의 그 적경 지역들이 많아요. 적경 지역들은 어떤 지역의 특징이냐면, 성과 성 간의 그 적경 지역은 어떻게 나눌까요? 그냥 자로해가지고 빠뜻빠뜻 나눠지는 건 아니죠. 뭐예요? 산맥이나 강이라든지 높은 산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 적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살기가 천박해. 그리고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간청,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미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 이동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농촌에서 도시 수공업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도시 수공업 여러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신도시들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명중기 때 명말까지 이제 인구 이동의 양상을 보면요. 종전에 북에서 남이라고 부르는 양쯔강 하류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가 집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유입 인구의 성분을 보면 몰락 농민이 대부분이고, 상인이나 기능인, 몰락 직전의 이가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가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역이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객민들, 개코들의 이제 그 종사 업무는 고공이 뭐죠? 고공 같은 경우에는 그 머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일용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 노복, 노비거나 아니면, 이제 그 토착지의 신사나 지주부터 토지나 가옥을 빌려서 자신이 이제 직업에 종사하는 또 소작이 일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객민이 이제 이주 지역에 생활하는 과정에 다양한 계층 이동이 일어났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주로 집중됐던 곳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양쯔강 중류 지역이 되게 인구 이동이 많았어요. 거기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양쯔강 중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곡창 지역이죠.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양쯔강 하류 지역이 면적이 발달되면서 면화가 막 곡화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쌀을 생산하지 않고 이제 쌀의 중심지가 호강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호강 지역에서 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 천하가 호강이 풍족이 되면 천하가 풍족이 된다. 이런 말이 이제 유행할 정도로 호강지대가 곡창지대도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객민의 유동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개코가 들어오면 아까처럼 그 개코 내의 이제 배타성 때문에 현지인과 동화가 되지 않고 또 개코 같은 경우에는 객민 같은 경우에는 그 부족에 올리는 경우 있지만 부족에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국가 권력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 세금을 제대로 거치겠어 안 겠어요? 거치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들은 더 나은 생활에서 어때요? 부를 축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부를 축적하면 또 땅을 사들이고 그리고 본토인들을 또 쫓아내요. 본토인들이 이제 못 먹고 못 사니까 다른 지역도 가겠죠. 그러니까 굴려온 돌이 뭐예요? 박힌 돌 뺀다고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그 객가들이 본지인들을 몰아내면 본지인은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객가가 되는 거죠. 또 객가가 돼서 본진을 몰아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공기가 도는 것처럼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하냐 인구의 대륙 형상이라고요. 맨날 이렇게 쳇바퀴처럼 이렇게 막 돌아. 이런 형상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인구가 이동을 하면 인구만 이동했겠어요? 아니죠. 그 인구 이동을 함께 농업 기술 또한 어떻게 같이 가요. 그래서 되게 선진 농업 기술들이 후진 지역으로 전파할 때 전파의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이 인구 이동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구 이동 결과 그 전국적인 농경지 개간이라든지 수리 개발, 농업 생산 기술, 농기구 개선 등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주존을 위한 농업 교육 적극성에서 농업 생산이 향상됐다. 뭐 이건 아까 좀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그 인구 증가와 인구 이동의 결과 이제 사천, 운남, 강동, 강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특히 사천 지역은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명나라 말기까지 사천 지역이 그렇게 인구가 없었거든요. 전국에 뭐 1, 2% 정도? 근데 명나라가 넘어가서 청나라 때 이제 사천 지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구가 유입되면서 그 뭐냐면 전체 중국의 한 10%가 사천 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 지금 뭐 애울 필요 없는데 1억 5천만 명 정도? 사천 지역만 해도 우리나라의 3, 4배 돼요. 한반도에. 되게 크죠. 그리고 사천의 중심 지역이 어디냐면 그 중경이거든요. 중경. 그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었던 그리고 중일전쟁 때 이렇게 있었던 중경인데 성도도 있지만 이제 중경이 제일 크죠. 그래서 중경의 인구만 해도 1,000만 명이 넘어가. 어마어마한 도시죠. 예. 그래갖고 1,000만 명 아니야? 5천만 명인가? 그 주변 지역까지 합쳐서 그래서 중경 특별시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대단히 큰 도시다. 그래서 이제 청호기 때는 사천 지역이 곧바로 개발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사천 지역이 이제 곡창지도 변모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곡창지대 변모되는데 그래서 이제 곡창지대가 이제 하류, 중류 하류, 중류, 상류까지 차근차근 시대에 따라서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사천 지역이 상당히 많이 개발됐다. 사천 지역에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등소평 아시죠? 등소평이 사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사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매운 걸 되게 좋아해. 매운 걸. 그 여러분도 이제 보셨을까? 저기 같이 밥 먹는 분이 저 예전에 짜장면 집에 갔는데 사천 여기 먹어봤죠? 예, 되게 맵잖아요. 그래서 사천, 호강, 호남, 호북 사람들이 매운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열정적이고 급해 성격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그쪽 지역에 혁명가 출신들이 많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런 명청시대 인구 이동이 큰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저 사회적 갈등 이런 것도 같이 수반됐지만 또 동시에 농업기술 발달 이런 것도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 예,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명청시대 때 그 반란들 중에 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객가와 현지인과 다툼에서 발생돼 나오고요. 밀련대 원인이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태평천국 운동 같은 것도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객가와 현지인들의 어떤 다툼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형상평가 한번 볼게요. 296페이지. 자, 59번 문제 보세요. 59번 명중기 때 명대시대 때 인구 이동. 자, 다음 명대 인구 이동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기획과 관련된 인구 이동 유형을 세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보고 인구 유입 지역의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기술해보시오. 자, 명중기에서 명말까지 계속된 인구 이동은 종래 북에서 남으로 이동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유입 인구 중에 고향에서 몰락한 후 이동하는 몰락 농민의 대부분이지만 상인, 기능인, 몰락 직전에 이가 보도 끼어 있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그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촌에서 이갑제 해체, 부역제도 모순, 지지층의 토지 평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인농지가 속출됐고요. 그 다음에 인구 이동의 유형을 보면 선진 경제 지역에서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동하고요. 농촌에서 금산 지역, 그 다음 농촌에서 도시 수공업 지역 이런 것도 이제 이동하고. 자, 니은을 이제 뭐라고 하나? 자, 유입 인구들 뭐라고 한다? 객민이라고 하죠. 객민 또는 객가라고 해요. 객가. 예. 그 다음 문제점은 자, 인구 이동의 유입된 지역의 사회경제 문제점을 보면 상대적으로 토착인들은 객민보다 뭐예요? 세금 부담이 많죠. 특히 객민의 상당수가 호적에도 편제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들은 세금도 안 내. 그래갖고 이 토착인들은 가중한 부역감, 고리대의 자치도 위기에 직면했고, 객민은 무쇠의 호전이나 그 신개간지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기능을 살려 성장하면서 양자 간의 경쟁에서 토착인들이 이제 몰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그 객민의 유입은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게 만들어서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몰락한 토착인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객민이 되죠. 그래서 인구의 대륙 형상, 순환 형상들이 계속 일어났다. 이런 부작용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304페이지. 자, 304페이지 86번 볼게요. 자, 다음 기획의 인구이동 세개 지역을 써보고 인구이동에 나타난 경제적 발전을 두 줄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자, 18세기 중요 인구는 1억 275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18세기 중요이면 청나라 초중기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인구 증가는 대대적 인구 이동을 촉진시켰다. 왜 인구 이동을 이렇게 촉진시켰냐? 보면 이건 안 나왔지만 그 지역에서는 이제 인구가 밀집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개간된 토지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선진 지역에서 후진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변경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개척이 돼요. 그래서 뭐 강동, 강서, 사천, 심지어는 19세기 들어가면 그 대만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냐면 그 우리가 그 만주 지역 있죠. 예, 만주 지역은 요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 한족이 살지 않았고 봉건지대였기 때문에 근데 19세기 이후부터 봉건지대가 해체되면서 이렇게 이제 한족들이 몰려 살기 시작하거든요. 자, 하여튼 이 당시 인구 이동의 세 개 그 큰 지역은 강서, 강남, 운남, 사천, 봉천, 대만 이런 데 있고 봉천은 오늘날 만주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 경제적 발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는 인구 이동의 긍정적인 발전 과정인데 자, 농업생산의 급격히 증가되고 새로운 토지 개간과 농업생산의 부를 향상시키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지주 부유계층들이 강산 개발하고 야처 기술도 향상된다. 여러 긍정적인 면도 같이 있었다. 네. 그래서 농업기술의 발달은 뭐와 연결시킨다? 인구 이동이 단순히 인구만 이동하는 게 아니었다고 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자본 이런 것도 같이 이동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양명학을 볼게요. 양명학. 양명학은 두 번 정도 나왔고, 08년도에는 양명학 자체에 이제 뭐냐면, 이론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 양명학은 이제 좀 보면, 양명학과 관련된 부분은 강자중국사에 자세히 나왔어요. 강자중국사. 그래서 제가 이제 강자중국사의 내용을 좀 일부 발췌해 놓은 건데, 자, 이 강자가 그 양명학의 출발점은 이제 어디서 보냐면 육구연에서 보죠. 육구연. 자, 육구연은 남성시대 때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육구연에서 이제 왕양명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왕양명 때부터 양명학이 출발점이 돼요. 예. 그래서 왕양명이 그 이제 제자들 중에 이제 그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우파의 전선상가, 좌파의 사무설,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그러니까 왕용계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전선사는 사유설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 왕용계는 사무설을 주장해요. 이건 이제 사유설이냐, 사무설이 뭐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왕양명이 살아있을 때, 그 내구의 교지를 내셨어요. 이걸 사구고라고 하는데 이 사구고의 해석 문제를 가지고 정선사하고 왕용계가 싸운 거야. 그래서 정선사는 사유를 주장했고 왕용계는 사무설을 주장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은 마음의 본체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은 의욕의 움직임이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은 양지요. 선을 알고 악을 버리는 건 견물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작용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의욕, 의지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은 이게 나쁘고 이게 좋은 걸 아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뭐죠? 이거는 원래 타고난 양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하고 악을 보는 견문이다. 견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음을 바로잡고 선을 하고 악을 버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전선사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했냐? 이거를 원리 그대로 해석한 거죠. 마음의 본체는 선악이 없지만 후천적 공부에 의해서 악한 마음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구고는 정론, 스승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의욕을 강조했잖아요. 의욕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그 후천적인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수행을 좀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것은 이제 뭐하고 좀 가까우냐? 성야하고 좀 가까워요. 성야. 선지후행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데,
자,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왕용계는 이걸 이제 사유설이라고 해요. 네 개의 그 뭐냐면 사구구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사유설이라고 하는데 왕용계는 그걸 다르게 해석했죠. 이거는 그 스승님이 말은 했긴 했지만 정법이 아니고 건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유일한 바른 법칙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마음을 수양하는 그 마음의 어떤 그 과정 중에 그 설명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만 여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그 얘기하냐면 마음의 본질은 선악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통해서 의욕, 양지, 경물을 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야. 스승이 평상시에 마음의 본질을 얘기할 때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았다. 근데 그걸 통해서 선과 악을 통해서 의욕, 양지, 경물을 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따라서 이거는 스승님이 원래 얘기했던 것들과 좀 약간 배치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네 개의 구교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왕용기가 이거 뭐냐 사무설이죠. 사무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보면 볼 게 뭐냐면 악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는 또 의지, 양지, 견문을 안다는 것을 뭐냐면 별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후천적 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뭐냐면 스승의 견해보다 좀 급진적으로 해석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를 양력 좌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양력 좌파를 계승한 것이 이제 왕육의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앞에서 이제 왕육의 이제 그 뒤에를 넘어가는 왕심제부터는 인간의 욕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인간의 욕망을 강조하는 그 학파들을 왕심제, 하심은, 나영방, 이타고 이런 사람들 무슨 학파라고 하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되게 태주 지역이거든요. 태주 학파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태주 학파의 특징 나왔죠. 이 태주 학파의 특징은 그 왕양명의 사상을 좀 더 급진적으로 또 해석한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 사무소를 기반으로 해서 급진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이제 태주 학파하고 좀 약간 온건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 후천적인 어떤 노력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좀 양명한 우파라고 해요. 좀 성리학에 좀 가까워. 그러면 역사적으로 부각된 것은 온건한 것과요, 급진적일까요? 되게 급진적인 거죠. 눈에 띄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동양사 개론이나 이제 강자중국사에서는 우파는 정선사만 딱 소개하고 안 해. 어디만 좌파, 태주학파들만 소개를 한다. 그래서 이 태주학파들이 인간의 욕망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욕을 되게 얻어먹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쳐먹었다. 그래서 이제 비난까지 받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계보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명학은 명대의 특징적인 학문이죠. 그럼 명대 주주 학문은 아니에요. 예전에 말했죠. 명대 주주 학문은 뭐였다? 주제학이야, 주제학. 청나라 때도 주제학이었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EBS 강의나 교과서에 보면 마치 양명학이 명나라 때 중요한 학문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등장 배경을 보면 성리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조화되고 유학이 형식화돼. 그래서 아까 말했죠. 객관적인 예법만 강조하고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수행 방법, 자기의 수행 방법 그런 것들을 하지 않죠. 그래서 주제학이 또 간학화되면서 주제학 자체를 비판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원래 그 유교라는 것이 꼭 체제 수용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죠. 원래는 뭐예요? 체제 반학적인 측면 있잖아요. 그 맹자 역성명론 같은 거 있잖아요. 역성명론 인정 안 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팔고문을 제정해서 이것을 각오를 통해 이제 사상을 통제하는 상제권과 밀착되는 이런 것들에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이제는 마음의 수양은 밖으로 드러내서 객관적 평가받는 게 아니라 원래 타고난 양지를 드러내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뭐와 약간 비슷하죠? 자기 자신의 원래 들어간 양지를 스스로 깨닫는다. 선종하고 비슷하죠. 양명하고 선종에 영향받았어. 그래서 선종은 그렇잖아.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불성이 있고 불성을 몰라.
욕망이 많기 때문에 불성을 깨닫지 못했다가 우리가 참선이나 자선을 통해서 뭐죠? 깨닫는 거잖아. 그래서 양명학은 좀 그 깨닫는 방법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망향명도 그렇지만 참선을 많이 해요. 막 명상 같은 거.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면의 수양이 된다면 뭐야? 하하 하면서 깨닫는 거야. 여기서 출발. 그래서 왕양명도 이런 식으로 깨달았죠. 어떻게 깨달았어? 왕양명은 원래 이제 간류 출신이죠. 이 사람은 특이하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용장이라는 곳에서 뭐냐면 그 기양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장에 기양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예전에 주자가 대나무를 보고 깨달았다고 하죠. 견물치지. 그래서 대나무를 보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대나무를 계속 하루 동안 막 보고 있었어. 깨달음이 오나? 뭐 대나무 본다고 뭐 나와요? 그래서 아하 하면서 깨달았어. 이 날마음의 이치라는 거는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내 안에서 구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명학의 출발점이 된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갑제 중심의 어떤 황정질서 붕괴, 그 다음에 전후의 지위상승 등등 해갖고, 그 당시 신분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주자학적 신분질서 간에 의해서 어떤 이제 상하 간의 기청 강조하고 차별,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 근데 사회가 막 변동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못 살았던 사람도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노력하에 신분 상승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리학은 설명을 못해. 이해를 못 시켜. 성리학은 이게 안 되거든. 원래 주어진 질서가 뭐야? 계속 간다고 하잖아.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걷고 이제 위로 신분 상승 못한다고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데, 자, 근데 이거에 대해 성리학이 설명을 못한다. 근데 양명학은 이거 설명할 수 있죠. 양명학. 나중에 얘기했지만 양명의 특징 중에 뭐냐면 3인평등 강조하죠. 그래갖고 자기의 직분에 따라 예전에 산업공상에 따라 이게 신분까지 서야가 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산업공상이 평등하고 산업공상이 왜 다르냐? 그건 자기의 탤런트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 비슷하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피게 되는 거죠.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럼 왕양명의 사상을 좀 볼게요. 자, 왕양명의 이제 사상은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용장의 오를 통해서 심학으로 전환됐는데, 객관적인 어떤 깨달음보다는 내 마음의 양지를 깨닫는 주관성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건물치지라든지 이런 평목에서 이제 다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주자는 건물치지를 어떻게 해석했냐? 자, 격을 도달하다, 달성하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무는 사물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깥에 있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도달하면 뭐죠? 지간이나 치예요. 네, 건물 치지죠. 네, 지라고 잘 적혀있네. 좀 고쳐주시고. 자, 내 마음속에 있는 밖에 있는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내 안에 있는 이치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치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혜여 지할 수 있다. 이걸 객관적 유심론이라고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자는 계속 뭐만 봤다고 했어요? 대나무만 봤죠. 대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밖에서 통해서 깨달아 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외부의 사물의 이치를 알면 진정한 알을 도달한다. 근데 양명학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왕양명은 대나무에서 깨닫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것은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구하는 거다. 내가 원래 타고난 양지를 깨닫는 거다. 이렇게 이제 치양지를 주장하는데, 그래서 견물이라는 것은 다르게 경은 바로 잡는 거야. 물이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뜻이 있는 심중의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죠. 내가 뇌물을 받았죠. 뇌물을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뇌물을 거부하는 어떤 양심이 찔리는 게 있죠. 이게 물이야. 이걸 물을 바로 잡아가지고 뭐냐면 뇌물을 거부해야지.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내 양지에 있는 것을 도달하다, 완성하다 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견문을 통해서 심의 부정을 바로잡고 치지, 양지, 내 마음에 타고난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은 주관적 유심론이에요. 주관적 그리고 내 마음에 네가 있던 심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주자과 양명학이 건물치지를 다르게 해석해. 건물치지네. 자, 그리고 참고 건물치지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대학에 있는 내용이 대학 고문에 보면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해석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대학 고분의 삼각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대학 고분에 보면 대학 고분이라는 건 이제 그 주자가 새롭게 해석된 대학이 아니라 원래 원본을 얘기해요. 얘기 한 편이었던 그 원본에 있는데 그 원본에 보면 이제 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대학 그 삼각형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명덕이란 말이 있고 신민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명명덕하고 신민하면 지어지선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명명덕이란 것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지어지선은 지극히 착한 곳으로 머물 수 있다. 그래서 밝은 것을 명확히 하고 백성을 새롭게 하면 지어지선, 그래서 착한 곳을 머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삼각형이란 말이. 그리고 이 삼각형을 바탕으로 해갖고 팔조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 평청하, 지국, 그러니까 수신제가, 지국, 평청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자는 이걸 약간 이제 삼각형 중에 두 번째 신민을 이렇게 해석했죠. 백성을 새롭게 해석한다. 그러면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건 누가 새롭게 한다는 거야? 사대부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교화하려고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거야. 그럼 백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사대부들만 도덕적 주체가 있는 거고 백성은 도덕 주체가 없잖아. 사대부들에 의해서 교화의 대상일 뿐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양명은 다른 해석을 해요. 이 신민서는 맞지가 않다. 원래 대학 교본에 신민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원래는 친민이라고 돼 있어. 친민. 대학 고문에는 원판에는. 근데 이제 그 주자가 그걸 보고 그건 친민은 맞지 않다고 지가 신자가 본친 거야. 그래서 대학 고문은 원본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대학 고문의 친민서는 뭐냐? 백성을 친하게 한다는 뜻이야. 백성을 친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치자적 입장이 아니라 서민을 도덕적 실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의 도덕적인 어떤 실체를 주장하고, 그리고 서민들이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완성을 꾀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옆에 도와준다. 상호 평등한 관계죠.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화의 주체를 강조했다. 이렇게 교화의 주체, 일제로 곤쳐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삼인평등관에 기초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무너진 항종 질서를 민의 입장에서 재평선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친민서는 좀 외워두세요. 신민서와 친민서의 차이는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 문제가 한국사 관련된 문제지만, 양명학과 관련된 이론에서 한번 문제 나왔거든요. 친민서의 의미 기억을 해두시고, 자, 삼인간을 보죠. 삼인간은 주장하는 이기론에 따라서 그 차별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사대부나 범인이나 모두 마음속에 뭐가 내재되어 있죠? 이가 내재되어 있죠. 근데 왜 차별이 생기고 신분이 생길까요? 그거는 이를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른 거야. 그래서 기가 탁하기 때문에 그 일반 범인들은 이를 발휘할 수 없죠. 발현할 수 없죠. 그래서 범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가 청하기 때문에 원래 타고난 이들 잘 발현할 수 있죠. 이건 뭐가 되는? 사대부가 되고 그런 거죠. 그 때문에 사대부와 범인은 이런 타고날 때부터 뭐냐면 질서 지어졌다는 거야. 하늘의 이치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그 주작은 상당히 신분 질서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했다. 그래서 사농공상이 서로 평등한 게 아니라 수직적 관계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왕양명이 살았던 시대에는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상인들이 미쳐난다고 하지만 상인들이 돈 많아
많이 벌어갖고 사대보다 떵떵거리고 산단 말이야, 신사보다.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설명하냐? 농민들이 지위 상승하고 설명을 도저히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식으로 설명하죠. 산업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등하다. 수익적이고. 그 산업공상에는 다 똑같이 뭘 가지고 있다? 양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양진을 깨닫기만 하면 신분에 없이 누구나 뭐냐면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의 정군론의 딸을 극복을 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산업공상에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생기느냐? 이건 차이예요. 그건 뭐냐면 원래 타고날 때부터 그 뭐냐면 그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거야. 근데 그 재능과 재능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면 그 주자학적인 어떤 그 성리학의 입각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과를 나누면 뭐 최고가 뭐겠어? 국영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고, 그 다음에 은미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열화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양명학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뭐야?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왜 차이가 생기는 거냐? 그 학문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삼인공학적인 어떤 그 평등감, 이걸 통해서 이제 유교사회에서 이상하고 여기는 대동사회를 건설 지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삼인평등감은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형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양명학 제자들에 의해서 좌파, 우파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좌파와 우파의 나누는 기준을 뭐라고 했어요? 사구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왕陽명이 사구교의 해석 문제 가지고 그 왕영기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본체는 어때 선악이 없고 때문에 선과 악을 나눌 수도 없고 우욕 양지 건물 안 되는 건 논리적 맞지가 않다. 마음의 문제는 스스로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지 이런 것들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씀은 정법이 아니라 그냥 건법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이 뭐냐면 자파고 그 다음에 사유서는 이 스승와는 정법이다. 의욕이라든지 양지나 건물은 다 깨달음 얻어야지만 할 수 있다. 공부를 해야지만. 그래서 좀 더 공부에 추진되는 방법이 뭐냐면 사유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럼 애들은 뭘 좋아하겠어요? 우리 애들은 사무설, 사유설 중에 사무설 되게 좋아하지. 깨달을 필요 없거든. 공부할 필요 없거든. 순간적으로 놀다 보면 깨달음게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하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좌파는 양지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학습을 경시하고 인육도 청리다. 남녀평등을 주장했고, 그 다음 우파는 지나친 행동주의 비판하면서 수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학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 참고로, 그 당시에 그 왕陽명은, 그 인간의 욕망을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인간의 욕망은 부정했어, 이 사람은.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은 그 왕阳명 단계가 아니라 어느 단계 넘어간 거예요? 태조학파 단계에 넘어갈 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학파는 그 양명학보다 왕양보다 자기 스승 왕양보다 더 급격하게 나간 거야. 자, 그러면 태조학파를 보죠. 그 태조학파의 특징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꼭 외워주세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도덕의 허위성, 주제학적 도의성을 공격하면서 계층 간의 어떤 신분 상승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태조학파가 이제 계층 간의 어떤 신분 상승을 인정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이타고는 좀 제외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왕영계라든지, 왕심제, 하심은, 이런 사람들, 나영방, 이런 사람들, 태조학파 사람들은 되게 그 출신이 사대부 출신이 아니라 신사계층이 아니라 상인 출신들이 많아요. 강남 지역에 노동자 출신도 많고, 제자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분지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안 좋게 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타고도 신분은 사대부지만 이 사람은 좀 강남 좌파? 사대부 내에서 또라이 같은 취급? 이렇게 이제 취급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자, 그럼 태조학파의 백미가 뭐냐? 악권 중에 악권이 사람이 누구냐? 이타고죠. 그래서 예전에 이타고 나왔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타고만 나올 것 같아, 생각해.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히 그 당시 그 좌파 중에 좌파로서
그 당시 사대부로부터 신사계층 또라이 같은 얘들 취급받는 너무 시대를 앞섰던 그 사람이 이제 이타고인데, 그 이타고가 이제 뭘 주장하냐면 08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동심설을 주장하죠. 동심설. 자, 동심설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타고난 마음을 양지라고 하죠. 그러면 그 양지가 이제 그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래 뜻을 잃고 점점 이제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되는데, 그 이거에 대해서 이타고는 그럼 양지가 제일 깨끗할 때가 어디냐? 거짓이 없는 때가 어디냐? 언제 때겠어요? 아이 때겠죠? 처음에 타고날 때부터 있었던, 그래도 좀 약간 원래 오리지널 양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순수한 지심, 그러니까 아이 같은 동심을 가지면 뭐냐면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동심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이 누적되고 책을 읽어갖고 세상에 이치를 알면 그 동심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동심을 상실하면서 원래 타고난 것들 잘 발현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는 양지가 원래 순수할 때 있는 그 상태, 동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인군자들이 그 뭐냐면 주색과 강태를 부려도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주장이에요. 이건 아주 더 나간 거죠, 그냥 팍팍. 그래갖고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명예와 지위만 추구하는 사대부의 위선을 비난하고, 그 유교의 경선도 동심이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 진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시경과 수호전과 그 수호전을 시경과 비슷한 경지로 봐요. 수호전 안에도 동심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거는 그 뭐라 할까, 그 안에 오히려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전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도덕관도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주작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막 억누르잖아. 성욕, 식욕 막 억누르고 뭐 자제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인정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만일 사욕이 없으면 사의 마음도 없을 것이다. 수와 관련 사욕이 있기에 밥을 가고, 녹봉이 있기 때문에 받으려는 사욕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자 애쓰는 거다. 요컨대 사욕은 당연한 이치고, 사욕을 부정한 도덕은 문자 그대로 그림 속의 떡과 같다.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들 교사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말로는 뭐였어요? 교사가 돼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가르친다. 물론 그 열정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이죠, 돈. 만약 돈을 안 준다면 여러분 하겠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막 비가 내리고 그러는데 돈 안 준다면 이 비만 하면 보다치고 비 맞아가면서 여기 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타고의 말들 하면 이타고는 그건 도덕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도덕은 있어. 도덕이라는 거는 뭐냐?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걸 절제하는 데 도덕이 있는 거지. 무조건 인간의 욕망이 나쁘다 해갖고 그걸 뭐 배척하고 그걸 그 하는데 도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도덕관, 인간의 욕망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근데 이런 당연한 소리, 지금 들으면 당연한 소리인데 뭐라고 할까? 그 당시에 그 사대부 신사계층들 입장에 볼 때는 그냥 막 나가는 소리 같아.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막 이 사람들 욕을 되게 비난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어. 그래갖고 감옥에 갇혀갖고 이제 이타고가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타고 좋아했던 사람 중에 허균 같은 사람 있죠? 허균도 이제 명락 사신도 갈 때 이타고 책 같은 거 많이 가져갔다고요. 많이 읽고. 결국 허균도 뭐냐면, 만료가 안 좋았죠. 이 사람도 능지천천 당하고 그랬는데, 자, 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299페이지. 자, 68번하고 6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밑줄 친 기획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심의 작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왕수인이 청년 시절부터 연락한 주제학 신봉자로서 성인의 경주를 배워서 도달할 수 있다는 이상주의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주자가 말하는 모에 대한 깊은 의미, 이문을 갖게 되면서 그 육군에 심하게 기울이게 되는데, 이들 봤던 심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자, 가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가에 들어갈 말은 견물치지설이죠. 예. 안에서 구하는,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구한다. 어떻게 깨달았어요? 용장의 오. 용장에서 대나무를 계속 쳐다보다가 이게 안 되거든. 깨달음 못 얻죠. 그래서 하순간에 깨달음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내용. 심진리를 깨달았다. 요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인간의 주체는 원래 이런 것이 마음이며 절대 선임으로 인간의 몸은 모습이 절대선으로 되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심히 되게 강조했다는 거.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심의 작용에 대해서, 이 심이라는 것은 양지를 충분히 활동시킨 거. 내가 알고 있는 양지를, 활동시키는 치양지. 예.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69번 문제 볼게요. 자, 기억의 좌파의 특징을 한 줄이내 서술해보고 좌파 중에 대표적인 학파를 써보시오. 그리고 동심설의 내용을 기술해보시오. 자, 양명학파는 왕양무 사후에 좌파, 우파로 갈려졌는데 그 양명의 좌파는 이타오가 동심설 주장했다. 자, 좌파의 특징을 태조학파의 특징을 쓰시면 되는데 태조학파 특징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인욕도 천리라고 주장하면서 형식화된 주제학적 도덕성, 허위성을 공격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학파는 태조학파. 동심설 내용은 후천의 지식이나 도덕 이전의 자아를 동심하고 동심만 있으면 강태를 부리고 주색을 해도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관련 그 형성평가 보면 자, 311페이지 107번 문제 보세요. 자, 양명학이 나올 수 있었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양명학과 주제학의 학문적 경향을 비교해서 서술해보시오. 자, 그리고 양명학이 왕양명에게 영향을 준 송대 학자 이름을 말해보시오. 자, 이거는 이제 양명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쓰면 되는데 사회 경제적 배경을 그래서 이제 그 명조 초기에 몽골적 풍습을 배격하고 불교의 배척하는 국수의 성향이 강했고 그 주제에 간악화되면서 사상 위축화됐다. 위축화 고조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획을 통해서 이제 이게 사회경제적 배경 아닌데 이거는 좀 다르게 쓰세요. 이건 사상적 배경이고 사회경제적 배경은 앞에 얘기한 거 있죠? 이갑제에 관련된 부분. 이건 써야 돼. 이갑제의 중심은 항청지수가 붕괴됐고 형식화된 주제학의 주의론보다는 정리론보다는 순발력 있는 양명의 양지설이 시대적 사회대처 능력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전호지위 상승에서 정전의 주복 상하관계 핵적인 장유요소가 관계가 전환됐다는 거. 핵적인 장유요소. 그래서 평등한 그러니까 상하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전환됐다. 네, 경제적 외적인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전환됐다. 그 내용들인데 아이고 잠깐만요. 답을 좀 약간 다르게 달아놨네요. 이거 좀 곤쳐주세요. 거기 그 본문에 있는 내용 쓰시면 돼요. 그 470페이지. 나도 이걸 좀. 이게 안 되네.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학문적 경향을 이제 보면 그 여기에서 주자는 이제 잠깐만 어디까지 한 거야?
예. 그 학문적 경화에 보면 학문적 주제하는 건물 체제 부분에서 객관적 학문 연구하고 왕양문 주관적 수양을 강조했죠.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자는 그 육상상이라는데 육상상은 누구냐면 육구연이야. 육구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잠깐 한 문제 더 있는데 312페이지 다음 장 넘어가서 108번 문제. 자, 그 다음 기획학파가 공통된 주장을 말해보고 니은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자, 태조학파의 공통된 특징 쓰시면 되겠죠?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그다음에 신분 제도를 부정했다.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되고, 자, 동신설 인간의 욕망을 곡철력 긍정하면서 지식이나 인습에 울리지 않는 자연 상태의 마음인 동심이 진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죠. 경색 시용사상 볼게요. 자, 경색 시용사상은 명말 때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 경색 시용사상은 그 뭐랄까 경세적인 성격을 강조했죠. 경세적 성격은 뭐야? 응? 유교가 세상의 이론 학문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세 시용사상은 그 예전에 말했죠. 근문학파, 왕성, 영각파, 그다음 명말의 경세 시용,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청나라 때 공양학 이렇게 연결되는 학파죠. 그래서 유교의 어떤 경세적 측면을 되게 강조한 학파가 경세 시용사상이에요. 그리고 경세 시용사상은 어디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고중학에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경세 시용사상은 경세적인 경세 치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고중학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 고중학은 문헌 고중학은 어디 경세 치용적인 번은 버리고 이 고중학적인 측면만 받아들인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경세 시용의 사상의 배경을 볼게요. 일단 양명학의 전파. 그래서 양명의 전파인데 양명 좌파 대 반발이야. 그래서 그 현실을 무시하게 하고 마음의 문제만 강조한다는 거야. 객관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뭐야? 다 주관적인 거고, 마음만 다 해결하면 돼.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죠. 나름대로 이제 뭔가 깨달으면 정신 승진할 수 있어. 간접적인 해체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어떤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뭔가 마음의 고통이 크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마음속에서 이제 수양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는 날릴 수는 있죠. 뭔가. 근데 자기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할 수 없잖아. 합격하면 뭐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지. 현실을 깨닫고 공부를 해야지만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현실 차림 없이 마음에만 어쩌고저쩌고 떠들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나 말의 어떤 사회경제적 발전, 이갑제의 붕괴, 그 다음에 서양과학적인 어떤 지식의 수용 등등 해가지고 탄생이 됐던 것이 경세 시용사상이었다. 내용을 보면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신을 구하고 학문의 관심도 중농, 중상, 부민, 금융 등 실제 국민 생활에 윤택할 수 있는 것,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걸 말 들으면 어디에 하고 생각할까요? 우리나라의 시락 있죠? 시락에도 경세 시용사상 강조하잖아요. 시락에 영향을 줬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 대표적인 학자는 서강계, 고용모, 항주의 왕고지인데, 이 고용모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고중학의 또 아버지기도 해요. 예, 고중학에도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제 저서로는 이거 꼭 암기해두세요. 자, 서강계 농종정서. 서강계 농종정서는 이제 유럽의 학술 창고에서 농종이나 농업기술을 해설하는 거고,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본초 강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이시진은 그 당시 이 본초 강문 의학서인데, 그 이 사람은 이제 그 독학으로 책을 많이 읽고 학식을 쌓고 사면을 돌아다니면서 약물체질의 연구에 몰두해가지고 민간 요법도 수집하고 그러면서 그 30년을 거쳐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그때 이제 이 안에 그 내용들 보면
약초를 다 분류를 했어. 그래서 그 효능을 설명한 의학책으로 유명하다. 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모든 자연물을 약 1900개로 분류해서 이걸 이제 그에다 약의 처방 및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것이 그 본초 강물이다. 본초 강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송은성의 천공강물. 천공강물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천공은 뭐예요? 자연적인 거죠. 반대말은 뭐겠어요? 인공인 거죠.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자연적인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꼭 인공, 기계를 말하는 기계. 그래서 일종의 기계 도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그 집기들을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과 함께 설명한 것이 그 천공 괴물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항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항조이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뭐냐면 명의대박론이라는 책이죠. 사료에도 많이 나와요. 기출사료에도. 그래서 이 사람은 명말 총초의 그 3대 명말 총초의 3대 유학자로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저 청나라 초기 때 그 남영 정권에 참여해가지고 뭐냐면 활동했던 또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명의대박론을 쓸 당시에는 어느 시기였냐면 이제 명나라가 완전 멸망하고 청나라가 등장할 때거든요. 청나라 왕조가 이제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될 때인데 그때 이제 항조이가 말년에 쓴 거예요. 말년에. 그걸 왜 썼냐면 왜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한 거야. 그래서 왕조의 교체라는 것은 그냥 그 왕들이나 그 지배층의 문제지만, 이건 왕조 교체가 아니잖아요. 명청시대 교체는 뭐죠? 민족이 아니라 교체된 거잖아. 그래서 오랑캐가 들어왔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우리 민족, 한족이 망한 거는,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개 필부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성찰적 측면에서 쓴 거야. 그래서 명나라 시대 때가 왜 명나라 제도가 이렇게 그 개판해갖고 청나라한테 먹혔는가, 그걸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용들 보면 명나라의 관료체제를 비판하고 특히 제일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명나라 태조예요. 홍무제가 재상제도 폐지시켰잖아. 지 혼자 뭐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비판하고. 그래서 이런 그 역사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제도의 모순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적하면서 비판하면서 쓴 책이 이 명의대박론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명의대박론에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국가, 군주, 관료체제를 비판하고요. 정치개혁과 제도 쇄신을 역사하면서 또 학교교육의 중요성과 지식계층의 역할을 강조하죠. 그리고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천자추대설을 주장해. 천자추대설 교체설. 그래갖고 그 천자가 무능하면 교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또 새로운 왕제를 추대할 수 있다. 약간 이제 그 서양의 그 개몽사상과 좀 비슷한 그런 문제가 풍기죠. 사회개혁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중국의 누수라고 해요. 중국의 누수. 근데 이 중국의 누수지만 실제 누수보다 더 빨리 태어난 사람이야.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요 비슷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예? 정약용이 비슷하죠? 탕론에서 주장했잖아. 천자 교체설, 추대설. 아마 정약용이 이 사람 책 뺏겨가지고 썼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정약용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볼 때도 이 정약용 뒤에 후대 사람이니까. 자, 항종이의 이제 그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건, 항종의 사상에 주의할 건 뭐냐면, 그 주체와 교체의 대상은, 천자 주체와 추대와 교체의 대상은 일반 민중이 아니에요. 뭐죠? 지식인들이야. 지식인들. 민중의 정치적 참여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건 뭐 정약용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그 고용무가 있는데, 고용무 일지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청대 고중학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청대 고중학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경세적인 측면은 버리고 고중적인 측면, 실사 구식적인 측면만 계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관련된 형사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312페이지.
자, 312페이지 109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 기획의 의미를 서술해보고 니은 학자의 연구 내용을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획과 디귿이 변한 정치적 사건을 말해보고 디귿의 영향으로 청대 발전 학문 세 가지 써보시오. 자, 경세 취용적인 내용은 뭘까요? 세상을 다스리고 현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 내용을 말하고요. 자, 니은의 학자들의 연구는 항저의 고용모 왕부지 그 명말 청초의 3대 유학자라고 할 만큼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외워두세요. 이 사람 이름은요. 예. 명예 멸망과 관련돼서 명대의 정치를 비판하고 미래의 정치 개혁을 추구하면서 실증적인 문헌 연구를 통해서 고중학적 방법론을 개선했다. 그래서 경세 치용과 실사 고시적인 측면이 같이 있다. 근데 이제 후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청대학자들은 먼 채택했죠? 경세 치욕적인 측면은 버리고 실사 고시적인 측면을 채택해서 고중하고 발전시키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청나라 때 무슨 옥이 있었죠? 문자의 옥이 있었죠. 말 잘못 눌렸다면 뭐야? 죽을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학문만 연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정치적 사건이 뭘까요? 고중화 발전은 문자의 옥. 그 다음에 학문은 주로 이제 경학, 사학, 음운, 홍고학, 그 다음 금속학, 목록학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경학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특히 이제 반복론적인 학문인 그 음운학이나 금속학, 목록학, 교감학 이런 것들이 발전돼요. 예. 근데 주의학과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중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경세적인 측면은 다 죽었냐? 그건 아니에요. 예. 같이 있었는데 수면으로 내려갔죠. 왜냐면 계속 탄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수면 부각된 것은 뭐냐면 이 고중학이야. 고중학. 그리고 근데 경세학이나 고중학은 공통적인 재학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그 지배층에 들려면 뭘 봐야 돼? 각오를 봐야 되죠. 각오는 뭘로 보죠? 주제하고 봐요. 성리학으로. 네,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 좀 약간 이제 참고사항을 이제 풀어보면 320페이지, 아니 312페이지 그 옆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110번하고 1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기획의 4대 소설을 써보고 가에 들어갈 소설책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에 비판한 내용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보시오. 자, 명청시대 때 유행한 장르는 뭐라고 했죠? 소설이라고 했죠? 소설. 그래서 그 명나라 때 4대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 다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수호전, 삼국지 연의, 서유기, 금병매. 예. 이런 거 다 읽어보셨죠? 예. 그래서 삼국지 연의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7번 읽었거든요. 하나는 공부 안 하고 삼국지 연의만 읽고 있었어. 되게 재밌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문열이 번역한 삼국지 연의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한 책도 있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가는 거기 이제 그 조설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설 호몽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명나라 청대 대표적인 그 작품 중에 하나가 홍루몽이야. 네, 홍루몽인데 요 책은 이제 그 조설군이 이제 그 말년했었던 책이에요. 말년했었는데 그 이제 조설군이 그 부잣집 에서 태어났거든. 만주족 출신인데 젊었을 땐 잘 나갔어. 그래서 막 음탕한 생활도 하고 막 놀다가 중년에 이제 몰락한 거야, 경제적으로. 그래서 말년에 비참한 생활에서 이제 쓴 거죠. 예전에 잘 나갔던 젊은 시절을 그리면서 썼던 책이 홍루몽인데 중국에서 이거 되게 강조해요. 네, 중국에서는 모택동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죠,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이 왜 이렇게 강조냐면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사회경제적 변화상 이걸 잘 반영한 책이에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사회경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생활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연구할 때 이런 것들 연구해요. 홍루몽을 가지고. 그래서 홍루몽은 연구한 학문을 중국에서 홍학이라고 해요. 홍학. 그래서 되게 중요한 학문을 보고 있다. 이름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이 책 이름은. 그 다음에
명나라 시대 때 또 하나 책 유림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유림회사. 유림회사는 어떤 책이냐? 과거 제도들 비판하는 내용이야. 팔고문 중심의 과거 제도를 비판했던 책. 유림회사.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1번 문제 볼게요. 자, 명말청초부터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겠는데 이들의 선교 방식 특징이 좀 다르죠. 이들은 그 서양의 최신학문과 기술 같이 전파시켜주죠. 그냥 일종의 미끼 상품이죠. 그래서 천주교만 들이댈 경우 안 믿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인들이 관심 있는 지도 제작이라든지 무기 제작, 그 역법 이런 것들 같이 이제 가져와요. 특히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인들이 많고. 자,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뭐냐면, 그 선교를 할 때 그 중국인들의 사고방식 이해를 해. 중국 잘하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 주작에 입각해서 하늘을 뭘로 보죠? 천리로 보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천리가 아니라 이거는 상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종전에 너네들이 그 고대 시대 때 유하고 믿고 있던 이 상제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마테오 니치가 뭘 쓰죠? 천주시를 쓰죠. 그러니까 천주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의미, 하늘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거는 그 천리가 아니라 너네들이 믿고 있는 상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이거 믿는 게 기독교를 믿는 것은 그 외래의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잊혀먹었던 고대 종교를 다시 부흥시키는 거죠. 상당히 선교 방법이 뛰어난 거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그 제사도 허용해주고. 근데 예수의 다음에 왔던 이 프란체스코파나 이런 사람들은 도미스크파는 이런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제사라든지 뭐 상제라든지 이걸 인정 안 해.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면 그 교황에게 꼬발린 거지. 얘네들 이단적 행동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원칙대로 해라고 지시가 내리게 되고 결국에 청나라 때 뭐야? 탄압을 받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예수의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다 몰아내고 결국 예수의 선교사도 몰아내게 돼요. 예. 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마테오 니치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썼던 유명 그것이 역복이나 뭐 책 같은 거 보면 자, 마테오 니치는 천주시 고령만국 정도 있죠. 고령만국 정도는 그 세계 지도죠. 예.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부분이.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볼 때 같이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식 요법 같은 것들 소개해 주시죠. 아담사이 같은 사람은. 그 다음 포고령을 내린 이유는 이제 중국의 신도들에게 상제와 조상숭배 그만이 여기에 전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예배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포고를 내어서 그 뭐냐면 금지를 시켰다. 청나라 정부에서. 그래갖고 이게 전례 문제는 우리나라도 있었죠. 항상 제사 문제가. 왜냐면 나 위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보면 신이라는 의미를 그걸 잘못 해석한 거야. 그 카톨릭에서는 신을 뭘로 해석한 거죠? 얘는 가수에 해석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그 신이라는 의미는 가수의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죠? 조상님의 의미, 조상의 영혼에 관련된 건데 잘못되게 이제 해석을 해갖고 이제 그런데 지금 카톨릭은 인정해요. 카톨릭 인정하고 제사 다 허용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도 기독교는 인정 안 하는 거죠. 개신교들은. 우리 집안은 개신교 집안인데 제사 안 지내. 추도 기도회를 하고 끝나는데 편하긴 되게 편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다음 테마 근현대사 부분 넘어갈게요. 근현대 청해 초기 정치 넘어갈게요.